안녕하세요. 밤하늘 책 읽는 남자의 밤하늘입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죠. 지난 시간 동안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련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쉬움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시기에 듣기 가장 좋은 책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미경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수능이 끝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끝나버린 기분이라 허무함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인생의 또 다른 목표와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김미경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보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의 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온도. 대학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입시나 수학 공부는 답을 열심히 외우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달라요. 정해진 답도 없고 배워야 할 과목도 전혀 다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 등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영리하게 배우는 방법. 제가 살면서 깨달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온도가 높아야 해요. 마음의 온도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아, 귀찮아. 꼰대한테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아,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온도가 극히 낮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과 만나면 재미있겠다. 미리 공부하고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지. 아, 설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온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온도가 높습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재미있을지, 두려움, 호기심,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또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글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온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스승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제자일 겁니다. 둘째,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열심히 메모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수첩을 꺼내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상대방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스승을 만날 때 싹수 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첩을 꺼내서 메모하는 거예요. 수첩을 꺼내서 받아 적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 배우고 싶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최고의 리액션은 받아 적는 거예요.
내 말이 받아 적을 정도로 괜찮은가?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받아 적는 사람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배움도 이루고 스승과의 관계까지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남과 다른 배움을 얻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예습과 복습으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배움과 스승,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2년 전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자신도 아이들을 위한 영어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적극 응원했습니다. 1년쯤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새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미 레드오션이 돼서 제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은 지금도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저곳에 내 자리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텅텅 빈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될 만하다 싶으면 출퇴근 시간 지하철처럼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립니다. 그렇다고 지하철을 안 탈 건가요?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단 지하철을 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깨부터 밀어넣고 몸을 구겨서라도 지하철 안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나 한 명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시작은 그 시장에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몇 없는 곳은 안 될 것인가 싶어서 불안해서 안 들어가요. 그럴 바엔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잘 될 곳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를 배워서 60살 이후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는지 모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계적으로 동기부여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나이 60에 도전하겠다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번 생엔 절대 못합니다. 때마침 오랜 꿈을 펼치기에 지금처럼 최적인 때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일 영어 공부를 해왔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외국인 저자와 인터뷰도 해봤고요.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가 진짜면 언어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에 동기부여 강사가 많은 게 어때서요? 중요한 건 빈자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빈자리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느냐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내 자리는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듯이 비집고 들어가 내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내 운에 힘을 실어 힘차게 나아가세요. 무능과 싸워야 유능해집니다. 패션 공부를 위해 1년간 밀라노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포토샵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내 옆에 젊은 친구들은 척하면 척 알아듣고 앞서 나가는데 저는 전날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멍하니 앉아있기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종일 바보처럼 앉아만 있다가 오면요. 가슴에 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몰입해서 공부하다 보니 실력이 조금 늘더군요. 졸업할 쯤엔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무능함을 실감하자 어떻게든 유능해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8년 전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루하루 성장 속도가 KTX처럼 빨랐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제 분야에서는 유능하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유능해진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크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기쁘고 작은 칭찬에도 폴짝 뛰며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감정이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유능해지려면 무능해져야 하는 거구나.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있으면 미친 듯이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능해지고 싶으면 내가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일을 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무능과 싸워야 유능해집니다.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닙니다. 요즘 취업이 만만치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업문 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퇴사 후에 치킨집이라면 굳이 힘들게 직장에 들어갈 필요 없이 또는 적성에 안 맞는 직장을 계속 다니느니 지금 바로 창업을 하는 게 낫다고요.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굳이 취업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비전이 확실하다면 창업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은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에게 빌릴 생각인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창업은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게 바로 사업이거든요. 사업 체질인 사람은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적성에 안 맞아도 꾹 참고 직장을 다닙니다. 월급의 80%를 저축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내는 능력,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처럼 사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모아나가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회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돈을 모았다는 건 남의 돈이 귀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남의 돈이 귀한 줄 알아야 남의 돈을 벌 자격이 생깁니다.
사업하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조른다면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떠올려 본 질문. 나는 직장 체질일까? 사업 체질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떠올려 본 질문일 겁니다.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고 앞으로 몇 년 더 일해봤자 승진도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적성에도 안 맞는데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해볼까.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직장 생활 몇 년 해보니까 사업해도 잘할 것 같죠? 직장 생활보다 돈을 더 편하게 벌 수 있을 것 같죠? 아이디어 몇 개만 사업화해도 돈을 잘 벌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은 차원이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직장 체질인지 사업 체질인지 궁금한가요? 그럼 한 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가? 만약 헌신이라는 단어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면 당신은 사업할 체질이 아닌 겁니다. 저에겐 강의가 삶이고 삶이 곧 강의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내가 괜찮은 강사가 되는데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강의로 번 돈을 더 좋은 강의를 위해 쏟아부어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몸은 힘들고 고달픈데 마음은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강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기분 좋고 뿌듯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업 체질은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일에 헌신하는 것과 내 인생에 헌신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일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일이에요. 내가 강의를 대충 좋아하면 사람들도 대충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에 미쳐 있어야 남들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내 일에 미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사람이 내 일에 미치게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고요.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혹시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웠던 적이 있나요?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당신은 직장 체질입니다. 리더의 조건. 나이 들어 살다 보면 여기저기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될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다양한 모임에서 사무총장, 조장 등을 권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기분 좋은 건 잠깐이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은데 조금만 실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걸요.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웬만하면 합니다. 리더가 되거나 리더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요. 그럼 리더가 되는 편이 훨씬 낫잖아요. 리더를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자이든 타이든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째,
궁렬한 마음입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먼저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습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부추겨서 뒷담화를 주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임의 일원일 때는 그냥 외면하면 돼요. 무시하거나 거리를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면 이건 내 문제가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품성이나 인성 같은 됨됨이가 옆으로 확장됩니다. 종지그릇만 했던 마음이 대야처럼 넓어지고 내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품이 넉넉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둘째, 단호한 마음이에요. 모두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앞장서겠다는 마음입니다. 조직을 이끌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 갈래로 나뉘거나 찬반 논쟁이 뜨거울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리더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들이 머뭇거릴 때 모두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모두가 주저할 때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겠죠.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두를 끌어안는 게 진짜 단호함입니다. 아무리 큰일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우연히 억지로 맡아서 자기도 모르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탁월함을 꺼내고 싶다면 리더의 두 가지 마음을 키워보세요. 탁월한 선택을 위한 3단계. 살다 보면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의 많은 것이 뒤바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큰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도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 안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탁월한 선택을 위해 저만의 3단계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민거리를 생각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계속 떠올려 보세요. 주머니를 계속 꺼내보고 만져보고 하다 보면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조각들이 하나둘 나오고 어느 순간 마치 퍼즐처럼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생각 주머니를 계속 꺼내보면요. 문제가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내 생각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펼쳐져요. 이제 중간쯤 왔구나. 2, 3일만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고민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고 대충 설렁설렁 고민하다가 시간이 임박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고민과 내 몸이 하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가장 거리가 먼 결정을 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할 일 목록을 만들어요.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팀을 만들잖아요. 물론 팀원은 저 혼자지만 내 결정을 현실로 만들어낼 구체적인 계획과 투입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맞춰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집을 사는 게 나의 결정이라면 차를 몰고 사고 싶은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요. 그 장소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은 뜸들이기입니다. 몸으로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숙성시켜야 해요. 내가 내린 결정에 혹시 변수는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가만히 생각의 뜸을 들이면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나와 함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엉뚱한 변수가 끼어들어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 여러분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꿈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꿈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꿈틀거림이라고요. 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올해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나를 위한 마음의 꿈틀거림이 생겨요. 전 이 꿈틀거림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꿈틀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이지 그냥 꿈에 머무릅니다. 꿈은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들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은 무식한 방법 같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우선 필요한 시간을 정해요. 저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기까지 1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엔 나의 1년 365일, 그 매일의 하루 안에 내가 바라는 꿈의 내용을 넣어요. 저는 시간을 종종 공간으로 바꾸어서 보곤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24개의 블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 8개는 잠자는 일로 사라져요. 또 다른 8개의 블록은 일하는 데 쓴다고 쳐요. 그럼 이제 블록이 8개 남아요. 새끼 밥 먹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대 5개를 쓴다고 하면 남은 블록은 3개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남겨도 블록 3개입니다. 제가 영어 강의라는 멋진 성을 쌓는데 블록에 적어도 1000개 내외는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해, 매일 블록 3개씩은 쌓아야 내가 그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매일 블록 3개를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영어 공부 3시간은 했나? 하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든 3시간을 채웁니다. 할 수 없이 수면 블록에서 한두 개를 빼오는 거죠. 이게 제가 꿈틀거리는 내 안의 꿈을 실체가 있는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냥 시간으로 셈하는 게 아니라 쌓아갈 수 있는 공간적 구성물로 보면 나를 설득하기가, 나를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체가 생생하게 느껴지니까요.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가는 내가 그려지니까요.